자, 통정의 표시를 보시면요. 통정의 표시는 작년에 시험이 났기 때문에요. 올해 다시 시험이 나오기는 약간 무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는요.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에서 통정의 표시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대리에서 4문제가 나왔거든요. 지금 최근에 대리에서요. 계속 3문제, 4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리에서 거의 다 4문제, 10문제 중에서 4문제가 나오다 보니까요. 원래 통정의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에서 보통 2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요 올해는요 지금 작년에 1문제가 나왔죠 통정. 그래서 아마 올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은 비진이가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차고나 사기, 강박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 먼저요 통정의 표시라는 것이 뭐냐 이거 한번 보죠. 통정의 표시라는 것은 통정의 표시는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항상 무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표시를 무효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시를 무효로 하니까 무슨 죄예요? 의사주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통정한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면 뭐예요?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한테는 어느 누구도 무효를 가지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에 여기에서 지문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딱 우리가 통정의 표시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돼요. 보시면 먼저 이제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여기서 그 보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한테 먼저 돈을 빌려 2월 1일 날 돈을 1억을 빌렸단 말이죠. 그런데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갚지 않으니까 A가요 경미라고 그래. 강제집행이 말은 뭐죠? 경미란 말이죠. 경미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미를 면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103조에서 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또는요 상속세를 면할 목적으로 또는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하죠. 그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런 103조 위반이 아니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을하고 짜고요 3월 1일 거짓말로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을하고 짜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등기는 뭐가 돼요? 그것은 무효가 돼요. 왜냐하면 짜고 했단 말은 가장매매란 말이고 가장매매는 무효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매매 무효죠. 이때는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했어. 그 다음에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아.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요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을하고 짜고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겼잖아. 이 등기 넘긴 것을 뭐 할 수 있다?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갑이. 그러면 처리할 수 있단 말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그 등기를 말소해서 내 앞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무효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소유자가 아니면 누가 소유자가 되냐? 그건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를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이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로 보여요? 을이 소유자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등기가 무효니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이고 악이고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우리나라는 107, 108, 109, 110조 107조부터 110조까지요 뭐를 했냐? 특별한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요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이게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무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무효인 경우 그 다음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선이죠. 모르고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으로 소유자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걸 특별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 나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등기가 설령 무효일지라도 내가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선이로서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된다.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악이로서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요,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 이 사람이 악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 소유자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판례가 뭐라 했냐? 제3자는 을과 계약한 직접 상대방 병만 제3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무도 제3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지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고 을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했다? 그런데 만약에 병이 선이다?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누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갑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 선의의 제3자한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을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의의 제3자한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악의의 제3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한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못하는데 악의한테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인데요. 이것은 무슨 무효이다?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가 되냐? 갑이 소유권을 잃게 되죠. 갑이 소유권을 잃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등기를 갑 앞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등기를 갑 앞으로 가져와야 A가 압류해서 뭐를 한다?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돈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A가 얘기하죠. 빨리 등기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A는 갑은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안 가져오죠. 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A가 뭐를 할 거니까? 경매를 할 거니까 가져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이 A가요 갑을 대신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래서 대위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을명의의 등기를 뭘 한다? 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노랗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건 채권자 취소권이 있는가? 자, 지금부터 보면 채권자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채권자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취소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봐봐요. A가 갑한테 2월 1일 돈 받을 게 있죠. 있죠, 이런? 그런데요, 두 번째 봐봐. 갑이요, 을하고 짜고 3월 1일 날 을하고 짜고 재산을 빼돌렸죠. 등기했다는 것은. 재산을 빼돌렸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 A가요, 을을 상대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나를 뭐 하겠다? 사해행위라고 그래. 사해행위. 이걸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사해라는 건 뭐냐? 사기로 인해서 손해를 끼칠 의사로 이 말이죠. 사기로 인해서 손해를 끼칠 의사로 행동을 했다. 이런 말을 사해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갑이 재산을 너하고 둘이 짜가지고 너한테 넘겼으니 너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이거 말소하고 알겠죠? 소유권을 다시 갑한테 넘겨라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이 A는 갑이 아니고 바로 을을 상대로 알겠죠?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해.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채권자 취소권은 먼저 돈 받을 게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재산을 빼돌려. 그럴 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 그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죠. 그러면 미리서 빼돌려야 돼. 내가 돈을 빌려야 되겠다. 그럼 미리서 빼돌려놔야 돼. 알겠죠? 내가 그래서 우리 뭐라 하죠? 혹시나 불안하고 그러면 여러분요. 집 사거나 그러고 나서 자기 언니한테 동생한테 근저당을 집은 3억인데 근저당은 3억 3천원 잡아놓은 사람이 있어. 그런 등기 있어. 알겠죠? 집은 얼마 안 되는데 처음부터 뭐를 했냐? 가등기 오는 사람이 있다고. 혹시나요?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구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가등기나 그렇게 해놓으면 좋아 나빠? 좋은 거죠. 그걸 나를 방어하기 위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여도
우리가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미처 방어를 못했는데 갑이 재산을 빼돌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A는 그 을을 상대로 해서 채권자 취소권, 즉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을로 등기를 말소해서 등기를 갑에게 가져오라. 원상회복. 그래서 취소권 행사와 원상회복을 묶어서 뭐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제2 매수인에게 등기를 빼돌리니까 비로소 제1 매수인에게 등기를 못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비로소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2중매매에서는 먼저 등기를 빼돌려. 그랬더니 제1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해. 그래서 순서가 반대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 없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을 먼저 돈 받을 게 있어. 뭐 매매대금이든 뭐든 아무튼 돈 받을 게 있어 먼저. 알겠죠? 그런데 재산을 빼돌려. 그때 뭐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살아가시면서요, 이런 일을요 종종 내가 실제 겪지 않아도 옆에서 누군가가 또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그것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효,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취소하고 다시 원상복귀라 그걸 채권자 취소권. 그러니까 가장매매에서는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행사하기 전에 을이 병한테 처분했어. 그런데 병이 선이야.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요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원래 갑은 A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죠? 갑에게. 병한테는 돈을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 안 빌려줬죠. 그래서 선의의 병,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소유자니까 이 A는요 갑한테 돈을 빌려줬지 병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제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요 갑하고 갑에서 A로 이렇게 돼 있죠? 갑에서 A로. 그러면요 을이요 이것을요 누구한테요? 병한테 이렇게 처분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이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왜요? 지금 을은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가 되죠? 갑이 손해죠.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되죠. 이 사람은요 뭐가 되냐? 자기 것도 아닌데 팔아먹었으니까 횡령죄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매매대금에 대해서 매매대금,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것은 갑의 것을 팔은 거지 자기 걸 판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이렇게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거에서 이 사례형 문제가 아주 시험에 잘 나와. 아시죠? 그래서 통정표시 항상. 그런데 이번에는 통정표시가 뭐로 나왔냐? 사례 뭐죠? 이론 문제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다시 나올 수 있겠죠. 그때는요 이렇게 사례형 문제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보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걸 보면 먼저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 그림 노트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A의 권리는 A가 채권자죠. 갑을 대위해서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다.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는 안 된다? 이중매매 안 된다. 여기도 또 하나 써야 되겠죠.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을의 처분이요. 을이 처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을이 지금요, 여러분요, 지금 이것을 뭐를 얘기하냐? 지금 을이 병한테 여기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하고 을이 병한테 처분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본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는 갑은 갑은 을하고요 가장매매로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고, 만약에 을이 병한테 처분해버리죠. 그러면 선의의 병이기를 뭐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갑하고 을 사이에는 채무불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채무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을이 병한테 처분했어. 그럼 누가 손해요? 갑이 손해죠. 그래서 갑이 손해면 어떻게 된다?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불법행위 횡령죄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병이 선의냐 양이냐 따라 달라지죠. 병이 선의이면 갑은 선의의 병이기에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악의의 병이기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는 대항을 못하고 여기는 대항할 수 있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누구한테 안 되고 누구한테는 되고 이 말이죠. 상대적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선이다. 그럼 어떤 문제가 되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A는 병에게 강제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병이 소유자니까. A는 갑의 채권자지 병의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상대적 무효이고 뭐가 가능하다?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해. 그래서 여기서 무효행위 추인 세 가지가 있죠.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것. 첫 번째 비진입 표시. 우리가 이런요 비진입 표시는 추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도 추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뭐를 추인할 수 있죠? 추인은요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이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으로 무효면 추인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알겠죠? 추인이 가능해. 그다음에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두 가지 형태. 하나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다 모든 걸 다 있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채권자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이 병이 우리는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게 아니고 병이 만약에 저당권자일 때는 어떡할래? 이런 문제가 났고 병이 저당권자일 때. 그럼 병이 저당권자라는 말은 여러분 잘 봐봐. 병이 저당권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병이 누구라고? 병이 소유자가 누구라고? 저당권자다. 그럼 병이 저당권자면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요.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무효이고 을이 병한테 돈 빌리고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다요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이렇게 놓고 뭐라고 나오냐 시험에 병이 선이다 이렇게. 병이 선이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병은 저당권자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병이 만약에 저당권자일 때는 어떻게 할래? 이 말이죠. 만약 저당권자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 알겠죠? 갑이 소유자. 을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뭘 한다? 갑은 을의 경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또 뭘 할 수 있고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배워야 되겠죠? 자, 진정명의 회복 누가 한다? 누가? 현재 소유자가 이전 등기 누가 대처? 이전 등기 청구한다? 현재 오케이. 등기 명의인.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청구한다.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이렇게.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걸 한꺼번에 같이 연구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매매를 가정해서 증여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매매를 가정해서 증여한 경우 이렇게요.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뭐를 보시냐면 이 사람이 매매한 것처럼 하면서 증여를 해. 왜 그러죠? 증여를 원래 하는데 매매로 가정해. 왜 그래요? 증여하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매매는 세금이 취득세라든가 얼마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가요 누구한테요? 아들한테요 증여를 하죠. 그런데 증여하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의사는 증여를 해. 그래서 두 사람이 아버지도 아들도 증여하고 싶고 증여를 받고 싶어. 그런데요 표시는 매매로 해. 그런데 실제로 매매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것을 거짓말 매매다. 이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원래는 뭐를 하려고 그랬죠? 증여죠. 증여는 매매라고. 이런 봐봐. 이런 혹시 가장무도에 들어봤죠? 가장무도에 하면 가장이란 말이 뭐죠? 가면 돼 있죠. 가면 그게 가장이잖아요. 진짜 얼굴은 어디에 들어있죠? 안에 숨겨져 있죠.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한다. 은닉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겉에 가면은 뭐로 썼는데 매매인데 실제는 뭐다? 증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증여는 증여로서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 매매 계약서로 등기한다 이 말이죠. 매매 계약서로. 아시겠죠? 그런데 매매 계약서로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이 등기는 유효로 봐. 왜냐? 매매는 여기 보면 무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를 유효로 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실체관계 부합이다. 권리관계 부합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실체관계다. 권리관계다. 이 말은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게 뭐냐? 등기. 이런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현재의 권리 상태.
현재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지금 갑이 을한테 증기를 해주라, 뭐죠? 증여해 준다겠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데 거짓말로 매매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누구 앞으로 있으면 돼요? 을 앞으로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등기의 원인이 매매냐 증여냐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등기라는 것은 갑구하고 을구를 얘기하죠. 갑구는 소유자가 누구냐, 을구는 저당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최종적으로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냐, 이게 바로 등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을은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등기 원인이 뭐예요? 등기 원인이란 것은 계약이죠. 계약은 매매다, 교환이다.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등기 원인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 사람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를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말이 나올 때 항상 이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완전한 소유자죠.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완전한 소유자면은 나는 뭐를 분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소유자죠. 이걸 무슨 법칙? 엄폐물. 그럼 내가 지금 소유자죠. 내가 악이어도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뭐를 분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소유자. 그래서 다른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사례가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 병이 악이이고 정도 악이이면은 우리 생각해요. 둘 다 악이네? 그러면 소유자가 아닐 것 같잖아요. 기분에요. 둘 다 악이어도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왜? 그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여기에서 딱 엄폐물이니까 그 다음 사람은 선이고 악이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한단 말이죠. 자, 보면 통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진의 표시죠. 비진의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뭐하고서 알고서 상대방이 뭐를 해야 된다? 양해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상대방과 뭐를 해야 된다? 통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상대방과 짜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짜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양해가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작년에 뭐라 나왔죠? 통정의 표시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OX, X. 비진의는 알고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돼? 양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의 표시로 해결한다. 돼 있나요? 통정이 결여되면 그건 뭐예요? 그럼 통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통정이 없으면 남는 게 뭐? 통정이 없으면 남는 게 뭐가 있어? 비진이라. 그래서 비진의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통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진의 표시에 대해서 짜고 하는 걸 통정이라고 그래. 통정이 없다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 비진의. 그러니까 비진의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행위. 우리 민법상 신탁행위는 허위 표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담보신탁 들어봤어요? 담보신탁이란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요 얼마 전에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요 대출을 받으려는데 자기 대출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대출 안 나올 수 있죠. 왜요? 그분은 직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직업이 없으면 대출 안 나와요 요즘은. 우리는 뭐냐면 요즘은 대출할 때 조건이 뭐냐면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금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 내가 아무리 땅이 있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땅이 있어 뭐요? 내가 아무런 직업이 없고 수입원이 없으면은 어차피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는 게 바로 담보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한다? 신탁사에다가 신탁을 하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고 수탁자에서 수익증권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수익증권을 가져가서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나의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신용으로 빌린다? 법인, 수탁사 그 법인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빌리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면 50%밖에 안 나와. 그런데요 담보신탁을 해서 돈을 빌리면 75% 80%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알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된다? 돈 갚으면 돼.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뭐가 되냐? 신탁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신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탁에 대한 두 사람 간의 약정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런 집을 만약에 중개를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를 한다? 여러분요 항상 그것을 등기부로 다 떼야 돼. 알죠?
그래서 신탁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탁자가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아무리 갑이 그냥 집주인이라 해가지고 갑하고 무조건 계약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거기 보면 이제 규정이 다 나와 있어. 보증금은 누구한테 입금시켜야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탁행위 자체는 민법상 신탁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맡기죠. 그리고 수탁자는요, 그 두 사람 간의 합의 내용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 것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무효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해서 신탁행위가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 주체무자를 위해서 형식적 주체무자가 금융기관에 뭘 얻었다 그랬죠? 양해를 얻었다.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해를 얻어서 뭘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봐봐. 지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식적 주체무자예요. 원래 돈을 빌릴 사람은 A예요. A를 뭐란다? 실질적 주체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A가요 을한테 가서, 을한테 은행이죠.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고 그래. 그런데 은행이요, 이 A는 우리가 보통 상호신용공고라든가 새마을공고라든가 뭐 이런 데는요 개인 대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 5억이면 5억, 7억이면 7억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더 이상 대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경우 이제 뭐라고 한다? 이 은행이 뭐라냐면 A한테 그러죠. 야, 똘마니 하나 없어? 이렇게 물어보죠. 똘마니 하나 데려와. 그러면 돈 빌려줄게.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A가요 똘마니한테 얘기하죠. 갑한테 야, 너 이름으로 돈 좀 빌려주라. 너 이름으로. 이걸 형식적이라고 하죠. 이름만 빌려주니까. 알겠죠? 그래서 너 이름 빌려주면 내가 돈 갚아줄게. 그러면 얘가 갑이 그러죠. 야, 그럼 은행한테 그럼 어떻게 책임져? 아, 은행이 너한테 절대 책임 물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은행이 양해를 해줘. 양해를 했다는 것은 둘이 거짓말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가장대출을 했다. 이 가장대출이라는 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갑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무효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A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이게 비슷한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양이란 말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이 중요해.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실질적 주체무자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실질적 주체무자를 위해서 형식적 주체무자가 갑이 금융기관에 양해를 하다. 꼭 이 말이 나와. 이 말이 없으면은, 이 말이 없다? 그러면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서명한 경우 통정의 표시로서 대출 약정은 무효다 이란 말이에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똑같은 말이야. 4번하고 5번하고. 여기도 뭐라 나서 형식적 주체무자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형식적인 말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요 은행에 알리지 않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주체무자를 서명 날인했다, 주체무자로서 서명 날인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갑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 야, 나 신용불량해서 대출 안 되는데 너가 좀 빌려줄 수 없어?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그래? 응, 알았어. 내가 가서 은행 가서 돈 빌려줄게. 그럼 너 그거 꼭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가서 이제 은행 가서 은행 직원하고 상담을 하죠. 아, 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신용이 안 돼서 돈을 좀 빌려달라는데 이자는 얼마예요? 이렇게. 그럼 은행 직원이 그 말을 들은 거죠. 들었는데 은행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우리 은행은 당신한테 대출금 변제를 상환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당신 친구한테 돈을 받겠습니다. 이런 합의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죠. 자기 혼자 은행 가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줬단 말이죠. 친구가 갚아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친구가 변제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은행은 당연히요 친구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요? 나인 갑한테 돈을 갚으라고 그래요?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갑은 자기가 그냥 명의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이때는 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둘 다가 비슷한데 키워드가 뭐예요? 무슨 말이 있느냐 없느냐? 양이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양이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요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통정의 표시에서 우리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 이러면요 이거 아주 중요해. 제3자. 제3자가 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러분 우리가 제3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봐봐요. 갑하고 을이 있다. 그럼 뭐예요? 갑하고 은 당사자죠. 갑하고 을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의 상속인은 포괄승계란 말은 똑같이 봐버린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어젯밤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누군가가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포괄, 양도, 양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임대 같은 거 할 때요. 포괄, 양도, 양수 하거든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꼭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를 따로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대 계약서 있잖아요. 임대차나 매매 계약서 속에다가 그냥 포괄, 양도, 양수 한다고 쓰면 되느냐? 뭐 꼭 계약서가, 여러분 계약이라는 게 뭐 일정 형식이 있나요? 요식행위면 따로 써야죠. 요식행위면.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우리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불요식이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방식이 없으니까 그 계약서가 쓰면 되죠. 굳이 막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해가지고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죠. 그러면 포괄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갑하고 상속인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했다. 지위를 이전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 빠지고 이 자리에 병이 이 자리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계약 자리에. 알겠죠? 그럼 결국 당사자나 마찬가지죠. 지위를 이전받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여러분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죠. 그럼 채권의 가장 양도, 거짓말로 양도했다 이 말이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봐봐. 지금 여기 잘 보라고. 여기 채권이 2월 1일 채권이 있죠. 그것을 2월 3일 날 거짓말로 양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는 그 다음에 이 채권의 양도의 채무자라는 것은 2월 1일 날 있는 사람이에요? 2월 3일 이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말을 잘 봐. 채권의 가장 나오는 채권이 있는데 그것을 거짓말로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 채무자는 2월 1일 날 있는 사람이에요? 2월 3일 이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채권이 있으면 뭐가 있어? 반대가. 채무가 있죠. 채무가 있으니까 채무자는 2월 1일 날 같이 있는 사람이죠. 채권이 있으면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양도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추심. 채권 추심이라는 거 뭐예요? 내 돈 좀 대신 받아다 줘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심부름시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 사람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리인하고 본인이죠.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시 똑같이 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대리행위 보면 114조에서 보면 대리인이 현명에 의해서 대리행위를 하죠. 그러면 그 대리행위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잖아. 본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인은 똑같으니까 제3자가 될 수 없어. 제가 지금부터 암기. 암기를요 기본적으로 상속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다. 시작. 상속인, 지위를 승계한 자,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그 다음에 추심을 의뢰받는 자. 시작.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추심을 의뢰받는 자, 본인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이거는 여러분요,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것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보시면 뭘 지금 얘기하는 것이냐면 제3자냐 아니냐 이걸 본다 이 말이죠. 되게 간단해. 알겠죠?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제3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제3자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무효죠? 이 무효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기존에 있는 사람 안 되고 후순위 안 되고 앞에 있는 사람 안 돼. 그래서 우리 방금 봤었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그러면 가장 양도하기 전에 채권이 있었고 채권이 있어 뭐가 있었다? 채무가 있었죠. 그래서 채무자는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여기 지금 항상 먼저요 허위 표시다 또는 가장 매매, 가장 뭐다. 이것을 무효를 기초로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무효가 시작되죠. 무효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일단 무효가 돼야 돼. 알았죠? 그럼 무효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딱 네 가지밖에 없어. 네 가지. 뭐가 있냐? 가장자세가 가장. 이 가장이라는 말이 바로 뭐다? 이것을 통정허위 표시 이 말이에요. 통정허위 표시 이렇게 가장.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가장 채권, 가장 매수인 이렇게 딱 네 가지야.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가장 채권, 가장 매수인, 가장 양수인. 딱 네 가지밖에 없어. 먼저 네 가지를 암기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보는 거야. 여기를요,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어.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 저당권에는 경매만 되죠. 경락인. 이거밖에 없어. 가장 저당권에서 경락받은 사람, 가장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 그러면 가장 소비대차죠. 채권이 있고 소비대차죠. 이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는 그 남이요, 거짓말로 채권이 있다고 거짓말로 하고 나서 보증 쓰게 했어. 또 그 채권은 채권이니까 압류나 감류했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알겠죠? 파산관제. 이런 사람들이 제3자다 이 말이죠. 아직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났어. 그래서 나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말이 나오면 캔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요, 혹시 경매반 들어봤죠? 경매. 공매는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공매? 들어봤죠? 공매는 경매랑 똑같은데, 공매는 예를 들어서 국가가 만약에 세금 같은 거 안 내죠? 그래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다 넘겨. 그럼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걸 경매를 해. 그걸 공매라고 해. 은행권 있죠, 은행권. 은행권이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대출금을 못 갚는다. 그럼 은행권에서 캠코로 넘겨. 자산관리공사. 그래서 여기서 경매가 이루어져. 그걸 뭐란다? 공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 자꾸 학생들이 경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나 경매 배워야 된다. 경매 배운 것보다 공매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공매하는 사람은 경매를 하지 않아요. 공매가 경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것들이 많아.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냐면 그 캔코라고 하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거기 사이트가 있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공매를 받을 수 있는지 절차들이 쭉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설명하게 설명을 해놨어.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요 상당히 유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공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돈이 다 없어도 뭐 일이 있어요. 물건을 넘겨받을 수도 있고요. 공매는 또 한 가지 공매가 또 유리한 게 뭐냐면요. 공매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이 가능해요. 알죠? 은행권이 무조건 손해 볼 수 없잖아요. 알죠? 그래서 수의 계약도 가능해요. 누군가가 사람들이요, 경매를 달려들지 않죠? 한 2번 정도 경매를 해. 유찰되죠?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알죠?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요, 감정가를요, 일부러 있잖아요. 높이죠. 그럼 감정가 좀 높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달려들어, 안 달려들어? 안 달려들죠. 그럼 2번 정도 유찰되죠? 그러면 밑에다가 수의 계약을 써놔. 그러면 이제 자기네를 짜고 다른 사람이 한다 가가지고 거기 그 신협에 가가지고 신협에 있는 안 사람하고 둘이 짜가지고 그래? 그러면 2억 3천에 한 20억이 하자 이렇게 50억짜리로 그렇게 이제 수의 계약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신협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빌려준 돈이 20억이야. 그럼 20억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딱 하니까 실제로 상당히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알죠? 경매하고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은 꼭 경매 제보부터인데 창피하게요. 어디 가가지고 뭘 아는 것처럼 경매하지 말고 공매를 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파산관제인이죠.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이 말이죠. 우리 여러분 파산 선고 받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관제인이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 특히 파산관제는요 제3자예요. 왜 제3자냐? 여기요 A라는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빌딩이 있고 산도 있고 이렇게 토지도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재산을 맡겨놔봐. 이 사람이 이런 재산 다 쓰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법원에서 재산 관리인 A라는 사람을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는요 여기 채권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채권자들이 많이 있겠죠. 돈 받을 사람. 그런데 우리가 보통 파산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부채보다 자산이 더 적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원인데 실제로 채무는 200원이다 이 말이죠. 그럼 돈을 다 못 갚잖아요. 갚을 능력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걸 청산한다고 하죠. 청산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니네들 나눠 가져라 이 말이죠. 이분은 돈이 많아. 나한테 많은 돈을 빌려줬어. 그럼 좀 더 많이 가져가고 돈을 적게 빌려줬어. 그럼 좀 더 적게 가져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을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청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채권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파산관제인이라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 이 파산관제인은 한쪽으로는 채무자를 보호해야죠. 채무자 재산을 관리하고 또 한쪽으로는 파산 채권자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고 선이냐 악이냐는 것을 어떻게 판단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여기서 보면 이 파산 채권자들이 일부는 진짜 채권자일 경우가 있고 일부는 가짜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전체로 뭘로 본다? 선의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죠. 그러면 전부를 선의로 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파산관제인의 선의 악의는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 총파산 채권자는 기준으로 왔는데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면 전체가 뭐가 된다? 선의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가장 양수인, 매수인이죠? 여기는 뭐다? 양수인, 가등기. 그다음에 압류, 가압류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만 네 가지만 딱 암기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보면 다른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요, 모든 밀법 선생님들 보면 다 여기 저 뭐 경 뭐 이렇게 앞글자 따가지고 막 암기하라고 그럴 거예요. 앞글자 따가지고. 여러분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제3자예요. 항상 제3자는 뭐예요?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이해관계. 그러니까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 되기 때문에 그럼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가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가장 채권, 가장 소비대차, 가장 매수인 딱 네 가지만 암기하면 돼. 그러니까 딱 이 네 가지만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여러분 책에도 보면 엄청나게 뭐가 많이 돼 있어, 제3자가.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던 시험을 제3자를 다 거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항상 뭐냐? 기준이 딱 네 가지밖에 안 돼.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가장 채권, 가장 매수인. 이 네 가지를 먼저 찾아. 알겠죠? 그러고 나서 뒤에 뭐라고 나오면 다 제3자인 거예요. 무조건 다 제3자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네 가지.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가장 채권, 가장 양수인. 딱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이 가장이란 말은 무슨 말로 바꾼다? 통정이란 말, 통정허위 표시란 말로 바꿔. 그럼 만약에 통정허위 표시란 말이 딱 있죠. 그럼 이것을 빨리 가장이란 말로 바꿔. 알겠죠? 그래서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있나 봐. 있으면은 가장 전세권은 언제나 저당권만, 가장 저당권은 언제나 경락이만 있어.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채권에는 뭐가 있다? 가장 채권에는 압류, 가압류가 제일 많이 나와, 시험에. 그럼 파산관제인 나오고, 보증인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것들이 있어, 뒤에가. 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를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을 뭐 복잡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제3자를 계속 1년 내내 암기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정말 그 뇌가요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뭐를 보자면, 제3자 3대 원칙, 우리가요, 107, 108, 109, 110조에 똑같은 거예요. 107, 108, 109, 이건 지금 비진 표시를 했어. 107에서 110조까지 공통인 거야. 누구나 공통인 거. 자, 첫 번째요, 제3자의 선의는 아무 말이 없으면 선의로 추정해. 선의로 추정한다는 말은 제3자 병은 무조건 선의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되는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야, 표의자가. 다시,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돼. 선의이기만 하면 돼. 과실, 무과실 따지지 않아.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 그래도 소유자가 돼.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 소유자가 돼. 알겠죠? 선의, 무과실 아니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고요.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왜요?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이루었고 누구든지 무효라고 줘요.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무효예요. 이때 누군지라는 것은 개나 소나 다 이게 아니고, 알죠? 일단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약관계에서 이해 당사자들은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갑, 울, 병이니까 갑도, 울도, 병도 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들 무효야 이렇게 지나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계약관계에 참여했던, 법률관계에 참여했던 사람은 누구든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착오란 말이 여기 나오죠. 우리가 지금 착오란 것을 공부를 지금 아직 안 했는데요. 착오에 관한 것을 여러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알겠죠? 여기다 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써놨어.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럼 이제 채권자 취소권. 그럼 채권자 취소권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뭐다? 채권자 취소권은 뭐예요? 언제나 재판상 행사예요. 아주 중요해. 재판상 행사는 형성권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중매매는 행사된다 안 된다? 안 돼. 통정의 표시 적용된다 안 된다? 돼. 관습성 법정 이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딱 이 네 가지. 아래 아까 썼는데 언제나 재판상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고요.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고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법보조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뭐를 볼 거냐 착오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본단 말이죠. 그래서 착오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이죠. 법률행위 해석하고 그다음에 비진입 표시가 조금 어렵고 지금부터 여기 보는 뭐죠 착오라든가 그다음에 통정의 표시라든가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뭐냐면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별것 아니니까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